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쌀쌀합니다. 이틀째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의 최저 기온이 4.8도를 기록하면서 어제에 이어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은데요.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추위도 오늘이 조금 더 심합니다. 현재 이제 본격적인 출근길에 오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초겨울 추위에 패딩과 모자 그리고 목도리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설악산으로 기온이 영하 0.6도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의 기온은 1.5도, 철원은 2.4도인데요. 오늘 중부 곳곳에서는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7도, 대구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은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은 늦은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번엔 캄보디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한국 대학생에 대한 부검 결과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추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턱틀라 사원에 우리 경찰이 탑승한 차량과 현지 경찰, 대사관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지난 8월 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에서 공동부검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오늘 부검 얼마나 걸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부검 절차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것도 제가 아직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무부 등에서 6명이 파견됐고 캄보디아 측에서도 경찰청과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부검을 끝낸 뒤 양국은 곧장 화장까지 진행했습니다. 관계자들이 화장터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이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결과를 밝히지 않고 차량을 탑승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만 공지를 통해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박 씨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밝힌 바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추가 검사와 양국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가 숨진 지 2달여 만에 부검과 화장 절차가 끝나면서 유해도 고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45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어젯밤 사기 혐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린스그룹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내 활동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불법 취업 광고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실제로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이 구인글이 재외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별다른 의심 없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뒤에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동남아 여행 중에 한 재외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인글을 봤습니다. 이제 구인 공고를 봤어요. 사이트에서 하루에 뭐 몇 시간 일하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급 한 1,000만 원 보장.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탄 건 지난 4월. 하지만 A씨는 곧 범죄단지 이곳저곳에 물건처럼 팔리며 각종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는 문과세 5만 불에 팔렸다. 5만 불에 계약기가 5년에 팔렸다. 너는 이제 5년 동안 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핸드폰도 압수당했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보코산 지역 범죄단지로 A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뒤에야 이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지 석 달여 만이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서 이제 경찰이 이제 급습해가지고 그때 이제 구조해가지고 이제 이민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YTN 취재진이 살펴봤더니 해당 한인의 홈페이지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해 글을 쓸 수 있고 본인 인증 절차도 따로 없어서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 내용도 관리되지 않다 보니 결국 비영리 민간단체이자 재외 한인들이 믿고 정보를 나누는 한인의 홈페이지마저 해외 범죄단체의 표적이 된 겁니다. 등록은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A씨가 연락한 취업 광고 속 텔레그램 아이디는 삭제됐고 광고가 올라왔던 게시판도 폐쇄됐지만 지금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구인글이 한국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인글에 적힌 번호로 취재진이 연락해봤더니 범행 수법을 안내하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냥 연인인 것처럼 하면서 뭐 오빠 하면서 이제 그냥 뭐 만나줄 것처럼 스타트는 8,000달러, US 달러로 해서 8,000달러인데 한국 돈으로는 약 1,150만 원 정도 돼요. 경찰은 앞으로 불법 구인 광고 게시자의 계좌와 IP 등을 추적하고 광고 글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심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재판소원은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일단 빠졌습니다. 사실상의 사심제로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사법부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일선 법원장들이 출동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이유를 따졌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냐며
중단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빨리 했는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상고하자마자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범한 범죄예요.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겁니까? 제발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적절성과 직위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속도 등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재판소원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당론은 아니라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이 하루 만에 뒤집힌 건데 당내 투톱 엇박자가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결과까지 정해주겠다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 소원제와 관련해선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와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역시 무너져 독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변함없는 화두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걸 두고도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산림청장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인연을 따졌습니다. 김인호 청장은 장 차관을 뽑는 국민추천제도에 지난 6월 셀프 추천에 결국 임명됐는데 이력서에 김 부속실장과 함께한 시민단체 이력을 부각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초기 총무비서관으로 인사를 총괄했던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지 실장과는 성남의제 21대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김현지 개인의 인연과 보훈 차원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검증하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 또 강명구 국회의원님 전부 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혹도 국감장 밖에서 제기했습니다.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이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나 김문기 전 처장 사망 이유는 물론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에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휴대폰 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약정 기간이 끝나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냐며 거짓 음모론에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마십시오. 김 실장은 현재 쓰는 번호를 십수년째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을 두고 여야는 공수가 바뀐 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넘어 내란 선동이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도덕면에는 정치적 위선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경선 공약이었다 갑론을박 속에 장 대표는 의미심장한 말로 일축했습니다.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책보다는 정쟁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국감 2주차에도 여야는 서로를 때리기 위한 땔감 찾기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9일차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갑니다. 지역 고등법원과 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일부 판사들의 비비 사건과 사법거래 의혹 등 사법개혁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 국감에선 최근 잇따른 주요 통신사 등의 해킹 사태가, 또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카드사 해킹,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한동안 소환 조사에 집중해온 최상병 특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를 한 달을 앞두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을 시작으로 5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칼을 뽑아든 겁니다.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이 전 장관은 재작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외압 의혹이 허구라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사건을 축소한 의혹을 받고 김 전 단장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씌워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단장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이 수사 외압의 전 과정을 주도했고 다른 피의자들이 이처럼 개별 단계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례적인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 등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다른 피의자들이 진술을 맞추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은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 소환을 통보한 상황.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같은 날 진행되는데 신병 확보의 성패는 이어질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인사 관련 문건을 발견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며 최 씨 요양원에서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이 적힌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경찰 인사 문건은 당시 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이후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찾았는데 이때는 문건이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 등이 증거물을 훼손했다고 보고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특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특검은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물론이고요. 당정 사이의 이견도 곳곳에서 감지되는데요.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요? 다양한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부동산 대책을 저희가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도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강경 수요 억제책이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꼼짝마. 너무 최근 네. 들어서는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으니까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꼼짝마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강력한 대책이라는 거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것의 엑시트 플랜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사실 저희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 더 자기가 상급지로 옮겨가고 싶고 아이들 교육 좀 더 좋은 데서 시키고 싶고 하시는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움직이지 마라고 해놓고 이걸 언제까지 움직이지 마라고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퇴로가 무엇이냐라는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였던 코로나 이후 유동성 풀렸을 때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2020년, 21년 막 주택 가격 특히 21년 올라가다가 그게 언제 한번 꺾였냐면 22년 중반기 넘어가면서 23년까지 좀 꺾였더라고요. 왜 꺾였냐라고 보니까 외부에서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서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택 가격이 한번 꺾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외생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한번 꺾인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올라갔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나온 정책 15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퇴로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외생적으로 뭔가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퇴로를 마련할 방법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의해서도 뭔가가 두 가지죠. 하나는 움직이지 마고 또 하나는 정책의 약발이 좀씩 떨어졌을 때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네. 규제만 강하게 한다고 해서 수요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건 아닌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후속 조치를 두고 지금 당정과는 물론이고 서울시와도 이견이 있는데 먼저 공급 대책부터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97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서울 중심으로 추가 공급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데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관점에서는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고 최근 들어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됐던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강남 3구였다가 그다음에 한강벨트 이렇게 해서 점점 퍼져나갔던 건데 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공공주도로 하겠다, 빨리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5년간 한 135만 호 정도의 물량 공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봤을 때는 지금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데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파고드는 거죠. 집값 급등의 진원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근원지 한복판에다가 지금 집을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엇박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서로 지금 타겟하는 그리고 그 타겟하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집값 급등의 뭔가 이유가 진단 같은 것도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 제가 아침부터 너무 걱정만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정부랑 국토부나 서울시가 같이 지금 조금 서로 정책 코디네이션을 맞춰서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가 97 대책으로 내놓은 공급 대책 중에 일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한 플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났을 때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혼선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걱정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8시쯤에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 측에서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서 대사관에 이를 알려왔고요. 대사관은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이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기회될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엉망진창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공공이 주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거 지역의 용적률의 맥스가 300%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인데 누가 정한 거냐? 국토부가 정한 겁니다. 예. 그리고 250% 용적률까지는 그냥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0에서 300% 사이는 예를 들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임대주택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를 갖고 서울시가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 서울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러면 주택 정책의 큰 틀은 국토부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주택 정책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은 물론 국토부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 뭐 지금 이제 서울시 예. 같은 경우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꼭 어디가 주도권을 잡고 누구의 이니시에이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도 저는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문제지만 서로 할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서로 할 부분이 조금 공조를 이뤄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누어 본 것처럼 서울에 한정해 보면 사실은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공공개발 같은 것들의 공공공급 같은 것들의 지역과 서울시가 주로 하겠다는 지역, 뭐 신통계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겹치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둘 사이에 오히려 엇박자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공급을 위해서 정부랑 지자체, 뭐 이 경우에는 서울 중심으로는 서울이겠죠. 그리고 SH공사, 그리고 경기주택공사가 이제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예. 공급 관련 것들을 조금 서로 공조를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좀 균형 있게 잡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번에 규제 대책 중에 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서울시 패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서울시는 협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패키지가 이번에 같이 나온 건데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 지역 패키지가 나온 거고, 요건 예. 대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토지 거절의 허가구역이 들어간 부분,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층위의 규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관련된 건 발표 이틀 전에 들었다. 그리고 연락을 받았다. 예.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시간을 두고 서울시에 조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됐다기보다는 약간 정부 주도로 그리고 국토부 주도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차후에 좀 알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책이 얼마나 조금 뭐랄까요, 신중하게 집행되었는지 설계되었는지에 예.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책 부분에서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엇갈려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유세 문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는 세금 같은 거 이제 하지 않겠다, 보유세 관련돼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거 카드 이외에 거의 모든 카드를 지금 다 써버린 상황이다. 네. 그러면 남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유세,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양도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일부터 보유세 해, 다음 달부터 보유세 해, 내년부터 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보유세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고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사전에 필요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이 아마 4분기에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연구 용역의 결과가 올해 말쯤에 나오게 될 거다, 아니면 뭐 내년 초쯤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년 초쯤에 나온다고 혹은 올해 말쯤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갖고 또 뭐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필요할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내년 사실 6월에 지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것들을 과연 지선 전에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 조금 뭐 한편으로는 우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보유세만 바꾸는 것,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퇴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양도세를 좀 낮추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사실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선거 공학적으로 또 어떻게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마 생각할 것으로 보여져서 당장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정 간의 엇박자 때문에 시장에는 혼란과 파장이 가득한 상황인데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집을 돈 모아서 사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반응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 저는 오히려 이 정책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책을 전달하는, 사실 정책은 저는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정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떤 식의 스탠스와 태도를 갖고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너무 서민들의 삶이나 아니면 실제 수요자의 어떤 생각들과 좀 괴리된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돈을 노동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집값은 앞으로 좀 안정될 거고 그리고 집값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여기서 안정된다는 건 현재보다 집값이 좀 빠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집값이 좀 빠지면 그때 돈을 차곡차곡 준비해뒀다가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면 영원히 올라타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지금 일상화돼 있고 사실은 자기 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집값이 안정됐을 때 사면 된다. 근데 사실 시장의 기대는 제가 보기엔 집값 안정화라는 게 집값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아마 시장에서는 집값의 안정화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책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집값 안정화라는 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값 안정화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까지 기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시장과 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경 차관의 말씀을 처음 딱 듣고 나서는 약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경 차관께서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는 30억이 넘는 아파트, 그리고 아들 명의로는 뭐 전세권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장. 어제 종가로 3,800선 사상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면서 변동성 그리고 공포지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시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포지수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변동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날 하루에서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을 일종의 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클수록 하루 안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위아래로 널뛰기를 한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게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경험을 보면 보통은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할 때 이 변동성이 커지더라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최근은 약간 다른 변동성의 양상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않나라는 기대들이 조금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주가뿐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미국 주가 그리고 아시아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시장에서는 올라갈 거는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좁은 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조금만 외부 조건이 바뀌거나 조건이 잘 맞지 않으면 그리고 뭐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면 미중 간의 분쟁이 조금 더 격화되면 한국의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런 것들에 아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긴 불안하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미중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긴장 상태였던 미중 간의 신경전이 조금은 또 완화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 맺을 거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지금 꼽혀지는 게 바로 경주 에이펙입니다. 만나서 우리가 또 중재자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에이펙에서는 우선은 이 양국의 정상이 만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에이펙 바로 직후가 뭐냐면 5월부터 밀어넣었던 관세를 양국이 깎았다가 그걸 이제 3개월 유예했잖아요. 예. 그 유예 종료 시점이 이제 11월 초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 시점에서 뭐 희토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수출 통제 같은 제한 같은 걸 걸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텐션이 약간 높아졌던 상황이니까 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전 실무 협상을 마친 것에 대해서 MOU를 찍거나 아니면 뭔가 서명을 하거나 서명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하면 6년 전인데요. 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양국의 정상이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뭔가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양국 간의 이 긴장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이펙이 굉장히 그런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중국과 관련된 발언들을 쭉 찾아오면은 하도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멀미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에이펙을 앞두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에이펙에서 또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경제 리더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점이에요. 당장 눈에 띄는 분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있을 것 같은데 면면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IT 거물들, 이 테크 업계들의 거물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젠슨 황 대표나 아니면 뭐 아마존의 그 CEO, 아마존 서비스의 CEO, 그리고 뭐 메타 같은 데 회사의 부사장, 그리고 애플의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결국은 굉장히 큰 최근의 테크 기업들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오는 거 거기다가 뿐만이 아니고 금융사의 CEO들, 제조업이나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의 CEO들이 지금 오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의 뭐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같은 분, OECD 사무총장 이런 분들까지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와 정치와 외교가 지금 아울러지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의 수장들과 또 각국 정상의 만남은 우리나라로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플래그십 정책 중에 하나가 AI인데 그렇죠. 이 AI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삼성이랑 SK가 뭔가 오픈 AI랑 삼각딜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좋은 것들을 조금 더 공고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한테는 그런 AI 쪽의 합종 연행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점점 가시화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리고 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 AI에 뭔가 이니시에이트를 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의 역할들을 외국에다가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에이펙이 어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전 9일 만에 가자 지구에서 충돌이 일어나자 미국이 급하게 중동 특사와 트럼프의 사위 그리고 부통령까지 이스라엘로 파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내세운 가자 지구 휴전 합의가 깨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철수 경계선인 옐로우 라인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오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 전단지가 가자 지구에 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2명이 가자 지구에서 사망하자 지난 19일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다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돌 다음 날 미국의 중동 특사 스위트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급히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최근 상황과 휴전 합의 이행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부터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에 며칠간 머물며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We think that it has the best chance for a sustainable peace, but even if it does that, it's going to have hills and valleys, and we're going to have to monitor the situation.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벤스 부통령과 직면한 안보 도전과 외교적 기회 두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בזכות עוצמתנו ובשיתוף פעולה חוזר עם נשיא ארצות הברית, אני מאמין שנביא עוד הסכמי שלום עם מדינות במרחב.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위 인사들을 줄줄이 급파한 것은 충돌이 또 발생할 경우 휴전 합의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카타르 등 휴전 중재자들과 만나 2단계 휴전 협상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지니어들이 대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3시간가량이 걸렸고 지금은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미국 동부 해안 지역의 게이트웨이 문제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돈을 타낸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가운데 79곳이 부정수급을 해 18억 9,90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은 위험 공정을 개선하거나 현장의 위험 요소를 치우는 데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면 공단이 비용을 상당 부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틀째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히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은 초겨울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네, 찬 공기가 도심을 감싸면서 이렇게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8도로 올해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던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이러다 가을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피부에 닿는 공기도 더 차가워졌습니다. 시민들은 옷깃을 바짝 세우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요? 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만큼 오늘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설악산입니다. 영하 0.4도로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파주의 기온은 1.5도, 서울은 4.8도 보이고 있고요. 중부 내륙에서는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도 어제와 비슷해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7도, 대구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내륙은 점차 맑아지겠고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은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영남 동해안은 늦은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동해안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겠고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면역력을 잃기 쉬운데요. 출근길에는 더욱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10월 2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